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지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제 아이들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좀 보느라 시간도 많이 늦었고, 사실 오늘 미래를 위한 과거 첫 시간인데 백권대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제 나름의 이 책을 고르고 낭독하게 된 그 이유랄까, 뜻을 좀 피력한 후에 책을 낭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그 과정을 오늘은 일단 건너뛰고, 제가 약속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낭독을 먼저 하고 나서 다음 시간 전 혹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야겠다. 순서가 바뀌는 걸 정말 싫은데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약속대로 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정말,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이런 식은, 할 수 없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즉 백권대학이 끝난 지지난 시간이나 혹은 끝날 무렵에 이 방송을 구독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분들은 백권대학 1장에서부터 백권대학을 시작하면서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백권대학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김갑수 선생님이 이 백권대학을 쓰시게 된 그 동기랄까, 취지를 밝혀놓은 서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하여 지난 1에서부터 100장까지의 방송을 틈나시는 대로 듣고 또 듣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못내. 오늘 이 결과가 아쉬워서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만, 이제 마음을 좀 추스르고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던 느낌의 백권대학을 끝낸 뒤라 이제는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서 미래를 위한 과거는 조금 편하게 천천히 하루 분량을 조금 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신에 제가 이 방식을 통하여 제가 또 꾀하는 부분은 김갑수 선생님의 역사의식을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 다 나의 그리고 우리의 언어화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또한 결정한 부분도 있답니다. 제 생각이, 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는 기분, 책을 읽어도 낭독이나 저처럼 필사를 하면은 정말 또 그 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김과수 선생님의 그야말로 가장 이 시대의 법고 창신의 그런 역사의식을 전부 우리의 언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우리가 설득력 있게 힘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그것만이 김과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보,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라고 하셨는데 이 정의에 걸맞는 진보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랍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뜻은 전달되었으리라고 믿고 이제 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과대학과는 달리 미래를 위한 과거에는 서문과 그 다음에 메시지가 따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나름 한 가지 메시지를 고른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진보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 부분을 이 책의 메시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책 낭독을 시작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루의 분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1장 엄정한 역사의식을 위해 1. 역사의식이란 무엇인가? 역사에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시간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전자는 과거, 후자는 현재를 중시하여 문제 삼는다. 기록의 역사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정확해야 한다. 반면에 시간의 역사는 의미를 평가하여 의식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가리켜 역사의식이라고 말한다. 즉,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의식이 곧 역사의식이다. 역사의식은 나의 개인 윤리를 공동체의 사회윤리와 근접시키려고 노력하는 정신이다. 개인 윤리가 사회윤리와 유리되거나 어긋날 때 비역사적인 인격이 형성된다. 이것은 위선 또는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수가 많다. 따라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따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에 진보적인 기여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더욱 큰 가치를 갖는다. 현재적 의미를 띠지 않는 과거의 가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재는 과거를 근거로 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과거와 연계되지 않는 현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보란 무엇일까? 나는 일단 근대 서구 개념의 진보주의를 사절한다. 서구 개념의 진보란 세상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믿음, 즉 역사는 발전한다는 낙관주의에 근거한다. 그런데 역사가 발전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역사는 단지 변화할 따름이다. 역사는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는 갈수록 좋아진다는 믿음, 이것은 진보가 아니다.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다. 이러한 신념과 노력을 고전적인 용어로 바꾸면 법고 창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는다는 인식과 실천을 뜻한다. 민주공화국의 홍보수석이 조선 왕조의 내시처럼 구시면 곤란하다. 이것은 작년 진중권 교수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한 말이다. 이정현을 비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는 왜 하필 조선 왕조의 내시를 물고 늘어진 것일까? 조선 왕조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조상들이다. 내시들은 시대에 희생된 성소수자들이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람은 많이 있었다. 특히 명나라 내시들의 권력 횡포는 극심했다. 2012년 대선이 끝나자 문재인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조국 교수가 조선시대 같으면 저는 참수당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말에는 조선시대에는 정치적 경쟁자를 아무나 마구 참수형을 시킨다는 전제가 들어있다. 조선은 518년이나 존속한 세계 최장수 왕조로서 최소 300년 이상은 동아시아의 선진 인류 국가를 유지하면서 문치를 구현한 나라다. 여기서 문치란 무엇인가? 자국의 무력을 자국 백성에게 사용하지 않는 정치를 말한다. 그런데도 조국 교수는 왜 이렇게 조선을 무도한 나라로 알고 있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식민사관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역사를 진지한 책으로 인식하는 대신 주로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다. 저놈 참하라. 텔레비전 사극에 곧잘 나오는 장면 아닌가.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대체로 서구 사대주의의 독성에 감염되어 있다. 사대주의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인격을 형성한다. 사대주의는 남의 것을 우대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 것을 지나치게 비하한다는 데에 정작 심각한 문제가 있다. 뉴라이트나 현대사학회 부류의 역사인식은 부정확하고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그들은 과거를 자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이니시어티브를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도의 동기에는 선의 이외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개입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식민지 이전 시기인 조선시대를 폄하하거나 조선 망국의 원인을 내재적인 데에 치중하여 보려 하거나 서구와의 일본을 선망하거나 개화, 계몽주의를 예외 없이 유용하다고 간주하거나 근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치거나 대한민국 체제만을 배타적으로 두둔하거나 미국의 능력을 과신하는 등의 경향을 보인다. 이를 요약해서 말하면 국가주의와 근대주의가 된다. 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범식민주의라고 규정하는 데에 동의한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음험함과 동학, 청일, 러일 전쟁에 대해 잘 모른다. 또한 갑신정변과 독립협회의 유해성을 간과한다. 상해 임시정부의 진정한 공로자들을 알려하지 않는다. 조선의용군과 동북 항일연군 내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과를 모르거나 은폐하려 한다. 한국전쟁의 원인과 실상을 잘 알지 못한다. 이념진보와 자유주의 야당을 지나치게 우대한다. 지역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왜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할 수 있었는지를 인과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뿌리 없는 역사의식, 조선과 유학을 외면하다. 이데올로기가 우리 공동체의 삶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392년 조선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 역할을 종교, 즉 불교가 수행했다. 물론 그 시대에도 유학적 가치관은 중시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건국 이념은 종교를 배제하는 단선적인 유학적 가치관이었다. 유학은 종교가 아니다. 유학은 본질적으로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념, 즉 정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다. 조선 왕조에 이어서 일제 식민지와 대한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런데 지금이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분단시대, 즉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남북조 시대로 파악하는 역사관이 합리적이다. 과거 우리 역사에도 지금과 같은 남북조 시대가 있었다. 신라와 발해의 시기이다. 분단시대는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다. 거슬러 식민지 시대는 조선시대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조선시대가 더 클까? 아니면 식민지 시대가 더 클까? 시간으로 쳐서 518년과 35년이다. 물론 식민지 시대가 더 가까운 데에 있기는 하다. 우리에게는 지금 남과 북의 역사를 조선시대, 식민지 시대까지 포함하여 통시적으로 아우르는 역사관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가지 가치관은 조선의 유학과 일제 대한민국의 근대화 이념이다. 그런데 근대화 이념은 이제 시대적 소임과 효능을 다해가고 있다. 하지만 유학 이념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가 거의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종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사소한 갈등이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 종교 전쟁이라도 일어날 법한 대립적인 판도다. 그럼에도 종교 분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학 때문이다. 한국의 종교는 모두 유학적이다. 한국의 불교도 유학적 불교이고 기독교 역시 유학적 기독교이다. 어디뿐인가? 한국의 보수도 유학적이지만 한국의 진보도 유학적이다. 여기에 일부 예외가 있다면 서구 사대주의에 감염되어 있는 지식인들 뿐이다. 이만큼 조선과 유학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조선과 유학을 더 많이 알아야 하겠다. 근대화지상주의 혹은 식민사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현대를 조선과 단절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유학을 왜곡하고 비하한다. 이것은 뿌리 없는 역사의식을 형성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비참한 자학사관이라는 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3. 일본의 타락과 얼빠진 놈들. 21세기 들어 일본은 아시아에서 주변국으로 밀려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국민소득은 일찌감치 일본을 앞질렀으며 한국도 일본 국민소득의 90% 선까지 육박했다. 일본의 국가 경제력이 중국에 밀린 지는 오래고 이제 머지않아 인도에도 뒤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도 않으며 중국과는 소원하고 조선, 이북과의 관계는 거의 적대적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의 공포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나라다. 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부정적으로 본다. 물론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여 근대화라는 것을 이룸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끼어드는 토대를 마련한 것까지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화라는 것은 미국의 종속화를 유발했다. 제국주의란 결국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부국 강병을 이루겠다는 침략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요컨대 제국주의는 주의라고도 할 수 없으며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그것은 강도 근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제국주의는 1930년대에 들면서 한 단계 더 악화된 군국주의로 치달음으로써 수십억 아시아인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었다.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로 인해 타국인뿐 아니라 일본 자국인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다. 전후 일본의 강점은 경제에 있었다. 한국 전쟁은 일본의 경기를 삽시에 되살려 놓았고 이후 전개된 미소 냉전 체제는 일본 경제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를 얻는 대신 정치와 문화를 포기해야 했다. 일본에서 민족의 주체성 따위를 언급하는 것은 불온시되었다. 결국 일본이
미국발 경제발전에 도취하면서 얻은 것은 문화적 망각이란 정신질환이었다. 사실 일본의 후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역사의 눈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인 19세기 중엽까지 아시아에서 중심 국가였던 적이 없다. 따라서 주변 국가였던 나라가 다시 주변 국가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이상한 일 아닐까. 일본의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는 논문 일본사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에서 현재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그것도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주변 여러 국가에 뒤처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관점은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단언하건대 나는 일본이 다시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문화적 망각이라는 정신질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구화, 근대화에 타목된 나머지 전통적인 동양 정신, 즉 유학 문화를 팽개쳐버렸다. 21세기 들어 세계의 힘은 3대 중심권으로 모아지고 있다. 미주와 유럽과 동아시아권이다. 그런데 미주는 쇠퇴, 유럽은 정체, 동아시아는 비약하고 있으니 수십 년 후의 판도는 명약관화한 일 아닌가. 결국 동아시아의 중심국이 되는 것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지금 고속성장 국가의 대부분은 유학문화권에 속해 있던 나라다. 우리는 유학의 모범 국가였던 조선을 냉소해 왔지만 그래도 우리의 유학적인 문화체질은 국민 정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만약 군사 독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된 모습으로 경제발전과 문화성장을 이룩했을 것이다. 요즘 들어 동아시아 고속성장의 비결이 유학정신이라는 데에 동서양의 학자들은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유학은 근면성, 교육열, 실용주의, 자기절제는 물론 공동체 정신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덕을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말이 선비정신이다. 선비정신은 근면성, 실용주의, 자기절제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비슷한 면이 있다. 유학은 평화 공존을 지향하고 약육강식의 논리를 배격한다. 선비정신은 비판적인 언론을 중시하며 전인적 인문교양을 강조한다. 현대적 관점에서 선비정신의 놀라운 점은 공개념의 숭상에 있다. 개인의 사리보다 집단의 공익성을 우선시하고 공익 속에서 정의로운 이익 분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비정신의 공개념이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공전인데 이는 토지와 같은 기본 생산 수단은 만인의 공유물로 보아 엄격한 사유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다. 맹자의 혁명론과 저항권은 또 얼마나 민주적인가. 그는 왕이 정치를 잘못할 경우 잔적에 불과한 일부일 뿐이니 갈아치워야 한다고 말했지 않은가. 안타까운 것은 나쁜 것을 죄다 조선과 유학으로 돌리는 현상이다. 거듭 말하지만 식민사관의 핵심은 조선과 유학에 대한 모함에 있다. 일례로 유학에는 여필종부나 남존 여비 따위의 말이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이 유학문화의 소산이라고 하니 참 답답하다. 단 부창부수라는 말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유교 이전 중국 주나라 때 관윤자에 있는 말인데다 그나마 이 책 자체에 위서 논란이 있다. 산업공상이라는 말은 유학에 있다. 이것은 사회의 주요한 구성 요소인 관리, 농민, 공장, 상인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민이라고도 했다. 이는 기원전 천년경부터 중국에서 사용된 말이다. 서경에서는 산농공상, 즉 사민의 업이 있다고 하여 민의 직업을 네 종류로 구분했다. 관자에서는 산농공상, 사민은 나라의 초석이라고 했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은가.
한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책이 꽤 팔린 적이 있다. IMF 환란으로 불만에 빠져있는 한국인의 심리에 편승하여 모든 잘못의 요인을 공자와 유학에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조상과 역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면서 모든 것을 서구의 잣대로 평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고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했다. 근본을 생각하는 마음을 얼이라고 한다. 얼이 없는 사람을 얼빠진 놈이라고 하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도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는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의 분량 3개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은 한 기일에 대한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곧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